그 해는 참 더웠다. 난 원래 부산에 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안동이 부산보다 더 덥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는 방 하나 달랑이는 곳에서 자취를 했는데 월세가 다른 곳보다 비교적 저렴했다.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이 더운 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PC방에서 밤을 새곤 했는데 그날도 낮 동안 찜통 더위가 이어졌다. 해가 지고 한참이 지난 후에도 그날은 땅에서 아지랑이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처럼 더웠는데 돈이 별로 없었던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서 누워 소설책을 보고 있었다. 그때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왜? 뭐노? 더워 뒤지겠다. 나도 육수 쫙쫙 뻗고 있다. 야, PC방 가자. 나 돈이 없는데? 내가 쏠 테니까 가자. 친구 영훈이 내민 구원의 손길에 난 신이 나서 PC방으로 달려갔다. 영훈이는 벌써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나는 농골이라 불리는 학교 뒷문 쪽에 살았고 영훈이는 솔매라고 불리는 남자 기숙사 뒤쪽에서 자취하는 중이었다. 우리가 자주 갔던 PC방은 당시 컴퓨터 성능이 제일 좋다고 알려진 농골에 있는 PC방이었다. 깜짝이야. 언제 왔는데? 방금. 야, 오늘 날씨 미친 거 아이가? 진짜 뒤지겠다. 집에 못 있겠다 진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당시 유행했던 게임인 스페셜 포스를 즐겼다. 그런데 영훈이 갑자기 엉뚱한 제안을 해왔다. 야, 니 진짜 재밌는 거 안 해볼래? 그게 뭔데? 나 이번에 MT 갔다 왔잖아. 거기서 장기자랑 할 때 썼던 여자 가발이랑 속옷 같은 거 우리 집에 있거든. 날도 더운데 그걸로 장난 한번 치자. 녀석의 말은 이러했다. 우선 본인의 자취방으로 가서 여자 가발과 흰색 속옷 등을 착장하고 학교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놀래켜 주자는 것이었다. 아니, 당하는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더위 식혀서 좋고 우리는 재밌으니까 좋고 일석이조 아니겠냐? 한번 해볼까? 나는 성격상 웬만하면 귀찮은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영훈의 그 제안이 솔깃했던 것이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나는 영훈과 함께 녀석의 자취방으로 갔고 일명 귀신놀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야, 근데 나 겁나서 귀신 못한다. 네가 해라. 에? 네가 먼저 하자 해놓고 나보고 하라고? 사실 나도 영훈과 비슷하게 겁이 많은 편이었고 우린 한동안 옥신각신하며 실랑이를 했다. 에휴, 이 쫄보 새끼야. 네 덩치가 아깝다 아까워. 결국 내가 귀신 분장을 하기로 하고 얼굴에 컬러 로션을 떡이 지도록 바른 뒤 그 위에 밀가루를 발랐다. 눈에는 잉크펜으로 관자놀이 끝까지 아이라인을 그려서 완성한 뒤 가발과 속옷까지 착장하고 거울을 보았다. 우와, 소름. 와, 몽타주 한번 살벌하네. 진짜 무서운데. 야, 손에도 로션하고 밀가루 떡칠하자. 리얼리티가 있어야 돼. 입에 고추장이나 초장 같은 거 발라볼까? 에이, 그건 오바지. 그런 거 피부에 바르면 겁나 따갑다. 오케이, 그럼 패스하고. 그래, 이렇게 잘 문질러서. 와, 야, 진짜 박살난다 이거. 진짜 지리겠는데? 나는 내 얼굴인데도 무섭다 무서워. 와, 진짜 미치겠네. 반응 장난 아니겠는데 이거? 야,
설마 사람들 막 심장마비 와서 쓰러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그럼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내가 다 수습할 테니까 너는 네 역할에 충실해. 우리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콩닥거리는 가슴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러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사회대 옆에 공사 중인 건물이 보였고 우린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여자 기숙사 신축 공사장이었다. 자자, 첫 손님 한번 받아볼까? 아주 신났구만. 많이 긴장했던 나는 어색한 포즈로 건물 밖으로 불쑥 튀어나갔고 저쪽에서 팔짱을 끼고 걸어가던 여자 2명이 날 보더니 마구 비명을 질러댔다. 둘 중에 한 명은 너무 놀란 나머지 거의 주저앉을 정도였다. 상황이 끝나면 영혼이 나가서 설명을 하고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했는데 그 후로 걸려든 몇몇 사람들은 마구 소리를 지르며 자지러졌다. 어떤 어른들한테는 등짝을 맞을 뻔했는데 조금은 유치하고 단순한 장난에 걸려드는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어서 우린 점점 더 귀신놀이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새벽 1시가 넘어갈 무렵 방학이라 그런지 이제 사람이 거의 없네. 그러게. 이만 접을까? 아, 간만에 배꼽 빠지는 줄 알았다. 아, 낄낄대며 주섬주섬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명이 공사 중인 건물 아래로 이어진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보며 씩하고 웃었고 한 번만 더 하자며 몸을 숨겼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머니가 위쪽으로 올라오자마자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우리가 밖으로 나오자 아주머니는 마구 화를 내며 우리 손을 잡아 끌었다. 아이고,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이러고 놀면 살 맞아, 살. 이런 철딱선이 없는 것들. 아휴. 너무 놀란 우리는 아주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공사장 위쪽으로 도망갔다. 아이고, 저놈들이. 빨리 내려와, 얼른. 아주머니는 공사장 앞에서 자꾸만 내려오라며 소리만 지를 뿐 위로 올라오진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내 뒤돌아 가버렸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공사 중인 건물은 10층 정도 높이의 건물이었는데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만 메워놓은 상태라 휑하니 을씨년스럽기가 그지없었다. 오우씨. 분위기 왜 이러냐? 야, 이제 그만하고 가자. 한참 떠들고 놀 땐 몰랐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분위기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 4층까지 올라온 우리는 서로 무섭다고 쭈뼛대면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4층, 3층, 그리고 2층을 지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다다랐을 때 아래쪽에 웬 그림자 하나가 어렴풋하게 보였다. 아주머니의 말이 신경 쓰였던 우리는 순간 멈칫하며 고개를 빼꼼 내밀고 아래쪽을 내려다봤다. 1층 계단 앞에 무언가 작고 하얀 것이 뒹굴어 다니고 있었는데 마치 배구공처럼 새하얗고 둥글둥글했다. 야, 저게 뭐냐? 몰라. 뭐지? 공인가? 우리가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그때 아이씨, 저게 뭐야? 하얗고 동그란 그것이 대굴대굴 구르며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야, 뛰어! 올라가라고! 중력을 무시하며 우릴 향해 굴러오는 그것을 보고 있자니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대로 뒤를 돌아 계단을 마구 뛰어 올라갔고 처음엔 천천히 굴러오던 그것이 이제는 트르륵 하고 소리를 내며
무서운 속도로 우릴 쫓아오기 시작했다. 입 밖으로 비명이 쏟아져 나왔고 정신없이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 계단은 6층에서 끊어져 있었다. 어떡해? 야, 저쪽에 들어가서 숨자. 우리는 자재가 쌓여있는 구석 쪽으로 뛰어들어가서 포대를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소리가 6층에서 멈추더니 금세 우리 주변을 빙글빙글 굴러다니기 시작했다. 가까이에서 들어보니 동그랗고 매끈하기보다는 뭔가 각지고 딱딱한 것이 굴러다니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숨죽여 울었고 영우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그 상태로 미동도 없이 한참이 지나자 두 다리가 저리다 못해 감각까지 없어졌고 도르륵 하고 무언가 바닥을 굴러다니던 소리도 멈추게 되었다. 사방이 고요해졌고 난 입에서 손을 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건 영훈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는 차마 포대를 들추고 앞을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서로의 숨소리만 조용히 듣고 있던 그때 영훈이 입을 열었다. 야, 괜찮냐?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지? 지금은 확실히 안 들려. 야, 확인 좀 해봐. 야, 할 거면 네가 해. 우리는 서로의 등만 떠밀어댈 뿐 여전히 포대를 덮어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람이 낼 수 없는 괴상한 고음이 바로 앞에서 아주 크게 들려왔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그 기괴한 소리에 우린 마구 비명을 지르며 얼떨결에 포대를 확 밀쳐버렸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우리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그 새하얀 것이 우리의 바로 코앞에 멈춰 서 있었던 것이다. 동그랗게 보였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머리였는데 머리카락과 눈, 코, 귀가 없이 입만 있는 사람의 머리가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본 것만으로 쉽게 기절하진 않았을 것이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면 여간에서는 쉽게 기절이란 걸 하지 않을 테니까. 나도 TV에서나 봤지. 살면서 실제로 기절을 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 동그랗고 핏기 없는 얼굴이 땅을 박차고 튀어오른 그 순간 나와 영우는 기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안녕하세요. 소쏘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를 돌봐줄 분이 안 계셔서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본가로 내려와 할머니랑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같이 살던 아들이 먼저 하늘로 가서 그런지 그 충격으로 치매가 왔고 요양원에 모신 지 딱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저는 혼자 이 시골집에 사는 것도 힘이 들어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싶은 답답한 마음에 유명하다는 점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동수가 있는지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려고요. 친구가 먼저 점을 받고 그 후 제가 들어가서 앉았는데 앉자마자 무당이 이러더군요. 아버지 어디 계시냐? 네?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너희 집 방향을 기준으로 어디다 모셨냐고. 아, 저희 집 마당에서 선산이 보여요. 그래, 잘했다. 지금 네 옆에 아버지 계신다. 딸내미 걱정돼서 못 올라가고 계신다. 왜 너는 근데 결혼 생각을 안 하니? 네가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가족을 만나야 네 아버지가 마음 편히 가신다고. 네가 부모 복이 없지만서도
남편복도 있고 자식복도 있다. 지금이야 네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지만 남자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바로 남자가 생기고 결혼까지 한다. 그러니 난 절대라는 생각, 그 벽 그만 쌓고 부셔버려라. 네. 네 몸이 그렇다고 해서 절대 결혼 못하는 거 아니다. 제가 사실 다리가 살짝 불편하거든요. 그 후 여러 마리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친구가 노발대발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친구가 늘 입버릇으로 했던 말이 피곤해 힘들어였는데 무당이 친구를 보자마자 너는 뭐가 그리 힘들고 피곤하냐? 아유, 너 보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다. 결국 그날 친구는 저런 말만 듣고 점을 제대로 못 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당이 또 친구한테 한다는 말이 같이 온 친구는 뭔 술을 그리 마시냐? 아유,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저는 친구가 점사를 보던 그때 무당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술을 엄청 좋아하긴 하지만 점집에 가기 전날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 맞추는 것 같으면서도 아리송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점을 보던 그때 무당이 제 옆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술을 그렇게나 좋아하셨고 매일매일 술로 사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당이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온 친구는 뭔 술을 그리 마시냐? 아유,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지금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가셨겠죠? 제 친구 지성이는 참으로 순수하고 순박한 녀석이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모습이 정말 맑았던 지성이는 어릴 때부터 유독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잊을만 하면 교통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는 통에 병원에서도 신기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와 지성이는 교회에 가기 위해 함께 버스에 탔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내려 길을 건너려는데 버스 뒤편으로 걸어가던 지성이가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줄 모르고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성이의 얼굴은 온통 피로 범벅이 돼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지성이가 구급차로 실려가는 걸 본 후에 덜덜 떨며 예배당으로 들어갔고 선생님들께서 다독여 주신 후에야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다행히 지성이는 가벼운 뇌진탕과 이마의 상처 그리고 치아 몇 개 빠진 것 외에는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성이는 죽을 고비를 꽤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정월 대보름 때 친구들과 함께 빈집에서 쥐불놀이를 하다가 집이 다 타버린 적도 있었고 냇가로 현장학습에 갔던 날은 고동을 잡다가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려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각자 다른 학교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땐 딱히 연락할 방법이 없다 보니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면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저는 지성이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녀석의 장례식장에서 말이죠. 타지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생활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쓰겠다며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는데 그러다가 사고를 당했다더군요. 어릴 때 그 숱한 고비를 넘기고도 살아남았던 지성이는 그토록 허무하게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조문을 한 뒤 밥을 먹다가 우연히 집안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성이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녀석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지성아, 이제 그만 가자. 가자. 그렇게 지성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가다가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저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갔다며 수군거렸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꿈에 돌아가신 분이 나오면 절대 따라가선 안 된단 말이 정말 현실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지성이 아버님이 지성이를 데리고 간 걸까요? 가끔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면 지성이가 무척 그립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지성이가 있는 곳에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지성아, 잘 지내고 있지? 제가 살면서 들은 것 중에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쌤이신 정 선생님이 어릴 때 실제로 겪었던 일을 들려준 적이 있는데, 당시 중학생인 선생님이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일입니다. 선생님의 가족이 이사간 아파트는 전에 살던 곳보다 다소 낡은 집이었는데, 그때 선생님 가족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과 남동생으로 3대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대가족이다 보니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방을 하나씩 쓰고 나머지 방은 선생님과 동생이 같이 썼다고 하는데, 밤에 잠을 잘 때는 선생님이 거실 소파에서 혼자 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사를 오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선생님의 남동생이 밤에 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데 꿈에 창문을 통해 들어온 파란 빛이 텅 빈 방을 가득 채운 게 보였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 방에 대자로 누운 상태로 눈만 뜨고 있을 뿐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방문 밖에서 누군가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할머니의 목소리였는데, 현관문 쪽에서 할머니의 서글픈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동생을 덮쳤고, 소리는 동생이 있는 방으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남동생은 평소에도 기가 약해서 자주 가위에 눌리곤 했는데, 그렇게 무서운 가위 눌림은 정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다가올수록 공포심도 커졌고, 남동생은 손가락 끝을 겨우 움직여 가위를 풀었습니다. 다음 날, 동생이 할머니에게 밤에 잘 주무셨냐고 여쭤보니 꿈도 안 꾸고 푹 잘 잤다고 하셨다는군요. 다행히 할머니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동생은 거의 매일 똑같은 가위 눌림에 시달렸고, 꿈에 할머니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아침마다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선생님이 혼자 동생 방에서 자보기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은 동생이 혼자 자기가 무서워서 장난을 치는 거라 그리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놀랍게도 선생님 역시 동생과 똑같은 가위 눌림을 겪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어른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이사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 남동생은 부모님과 같이 잠을 잤고, 선생님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이사간 집이 익숙해지면서 동생의 공포심도 많이 사라졌고, 하루는 동생이 혼자서 자보겠다며 문제의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에는 가위 눌림도 사라졌던 터라 다른 가족들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날 새벽, 소파에서 잠을 자던 선생님은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발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반쯤 뜬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는데, 남동생이 방에서 나와서는 멍한 얼굴을 하고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너 뭐해? 화장실 가? 그런 선생님의 물음에도 동생은 아무 대답 없이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한 채 현관문으로 다가갔는데 동생이 갑자기 현관문의 손잡이를 마구 돌리는 겁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문을 열려고 했던 동생은 이내 심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그걸 본 선생님은 바로 부모님을 깨웠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을 데리고 곧장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동생의 발작은 계속되었고 가족들은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동생을 괴롭히던 가위 눌림과 발작이 사라졌고 가족들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 일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 이사 갔던 그 낡은 아파트를 지을 당시 지하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었다 합니다. 혹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분들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던 건 아닐까요? 선생님 남동생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며 발작을 일으킬 때 큰 소리로 반복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 때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의 발단은 8살 때 일어났습니다. 8살 여름방학 때 저는 큰 이모 댁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곳은 유독 폐건물이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뭔가 묘한 분위기가 무서워서 밤이면 이모랑 같이 잠을 자곤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그날은 때낮에도 동네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더 어두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재미삼아 폐교회에 다녀오자고 했고 우리는 다 같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교회 건물은 낮에도 너무 스산하고 을씨년스러웠고 아이들과 함께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입구 쪽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때 저도 친구들을 따라서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건물 안에서 하얀색 형체를 얼핏 보게 되었죠.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해산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있어도 자꾸만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날 밤 이모와 함께 잠이 든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보니 마치 빨간색 조명 불빛에 온몸이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형체가 방 안에 서서 절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전 그것을 그저 가만히 쳐다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오른쪽 손을 들어 주먹을 쥐고 그것을 가렸는데 잠시 후에 손을 치워보니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8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 가족들이 평소와 다르게 밖에 나가지 말라고 절 그렇게 말렸는데 사고를 예견이라도 했던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달고나를 사러 마트에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나갔고 동네 주유소 앞에서 덤프트럭에 치이는 사고로 오른쪽 손이 트럭 바퀴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의 상황이나 느낌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뇌리에 박힌 것은 그 트럭 안에 전날 봤던 빨간색 형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소리만 질렀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 곧바로 119 대원분들이 출동을 했고 저는 16살 때까지 수술과 치료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난다면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이후로도 위험한 사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걸 신기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나면 항상 제 몸의 오른쪽 부위만 다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손에 완치 판정을 받고 3년 뒤인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영화 킹스맨의 장면을 따라하며 놀다가 추락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는 기사화가 됐을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3층에서 떨어진 저는 양쪽 손목 골절, 안화 골절로 인한 오른쪽 눈 실명으로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양쪽 손목 골절 수술을 받은 후에 하필 오른쪽 손목이 또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을 4번이나 더 받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은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오른쪽 척추가 분리된 사고도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우측 심장에 결손이 있어서 우심실 중격 결손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저에게 연달아 일어나는 이 불행한 사고들은 왜 하필 모두 다 오른쪽일까요? 혹시 난을 아는가? 이것은 난초과에 속하는 식물로 오동통한 뿌리 위로 시원시원하게 뻗은 잎이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식물이다. 희귀종이나 변종은 가격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호가하는 것이 바로 난이다. 나의 아버지는 주말이 되면 항상 등산 장비를 챙겨들고 난을 캐러 산을 오르곤 한다. 나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둡고 습한 곳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등산로가 아닌 길이 나 있지 않고 인적이 없는 그런 곳을 찾아다녀야 한다. 아버지와 함께 난을 캐러 다녔던 지인분이 경남 고성군 영호민에 있는 어느 산속에서 겪었던 일을 1인칭 시점으로 풀어보겠다. 이야, 뿌리가 아주 튼튼한데. 하하. 나는 단엽이라 불리는 난초 몇 뿌리를 알루미늄 호일로 조심스레 싸서 배낭에 넣었다. 나무 사이사이로 비추는 햇빛이 점점 옅어지는 걸 느끼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시간은 저녁 6시 정각이었다. 몇 달간 허탕을 치다가 오랜만에 괜찮은 걸 발견해서 그런지 너무 신이 났었나 보다. 산등성이를 여러 개 넘어온 탓에 차를 어디에 주차해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기억을 더듬으며 이리저리 발길을 옮겨봤지만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고 검붉은 노을빛에 물들었던 하늘이 어느새 어두욱어둑해졌다. 들떴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했다. 일단 산을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난 무작정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꽤 높이 올라왔는지 가도 내리막은 끝나지 않았고 외진 시골이라 그런지 산 아래쪽에 보여야 할 마을이나 도로의 불빛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산의 어둠이 내려앉아 밤이 되었다. 산속의 밤은 두 눈을 꼭 감고 길을 걷는 것과 똑같다. 어릴 때 종종 이런 어두컴컴한 산을 넘어 하교를 하곤 했었기에 크게 무섭진 않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바로 산짐승들이었다. 특히 멧돼지와 맞닥뜨린다면 정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난 일부러 행동을 크게 하여 인기척을 내면서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휴대폰 배터리는 이미 방전되었고 나는 발바닥에 느껴지는 경사면과 손에 닿는 나뭇가지들의 의지에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점점 어둠에 적응하자 가시거리가 조금씩 길어졌고 느렸던 발걸음도 제법 빨라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가파른 경사면이 끝나고 조금 완만한 곳이 나오자 내가 걸어가던 오른쪽 방향에 불빛 몇 개가 반짝거리며 어두운 산길을 어렴풋이 비춰주기 시작했다. 산을 다 내려온 건가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방에는 두터운 낙엽들이 깔리고 앙상한 나무들이 빽빽히 둘러져 있는 가을 끝자락에 놓인 산속의 모습이었다. 나는 가던 길로 계속 갈까 하다가 불빛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루 종일 산을 헤매고 다녔던 탓에 목이 마르고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 혼자 퍼질러 앉아 적막한 고요를 느끼기보다는 잠깐을 쉬더라도 밝은 불빛이 있는 곳에서 쉬는 것이 나을 거라 그리 생각했다. 불빛이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그것은 꽤 멀리 있었다. 겨우 도착하고 보니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었다.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철조망 울타리에 먼지가 뿌옇게 앉은 전등이 얼기설기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커다란 개 몇 마리가 울타리 안을 어슬렁거리다가 다가오는 날 발견하고 짖기 시작했다. 가끔 산속에 개들을 가둬놓고 키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난 그나마 개라는 생명체가 옆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울타리 바깥에 자리를 잡았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난 배낭과 등산 장비들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철퍼덕 주저앉았다. 조금 쌀쌀하긴 했지만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밤바람이 땀을 식혀주니 한결 편안해진 느낌이 들었다. 오래 걸어서 저릿저릿한 다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10분 정도 멍하니 앉아있던 나는 윗주머니에 있는 담뱃갑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깜짝이야. 철조망에 걸려있던 전등이 모두 꺼지면서 갑자기 사방이 어둠에 잠겼다. 속에서 으스스한 공포가 스르륵 고개를 들었고 전등이 꺼지는 순간 두 눈은 처음 어둠을 마주했던 그 순간처럼 온통 새까맣게 변해버렸다. 에헤이, 오늘은 날이 아닌가? 그때 등 뒤에서 개들이 끙끙거리며 이리저리 움직였고 나는 나 외에 다른 생명체가 곁에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안도감을 느끼며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였다. 빨리 가야겠다. 나는 한숨을 내쉬듯 연기를 뱉어낸 뒤 담배를 끄고 배낭과 장비들을 주섬주섬 챙겼다. 다시 산을 내려가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크게 놀라서 요동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나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깜짝 놀랐잖아요. 어우. 좀 들어와서 쉬다 가세요. 네? 좀 들어와서 쉬다 가시라고요. 명확한 표준말을 구사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내심 내려가는 길이 걱정되었던 나는 반가운 마음에 신세 좀 질까 싶어 막 입을 떼었다. 그럼... 불현듯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번개처럼 번쩍하면서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걸까? 여태 끙끙대며 인기척을 내던 개들은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 그리고 철조망 울타리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쉬었다 가라는 거지? 난 억지로 입을 열어 남자에게 물었다. 근데 어디서 쉬었다 가라는 거요? 들어와서 쉬었다 가세요. 순간 손발이 오므라들면서 이마에 삐질삐질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거지? 오른쪽? 왼쪽? 아니면 앞쪽인가? 아니면 뒤쪽? 아래쪽? 위쪽? 마치 운전 중에 이어폰을 끼고 통화하는 것처럼 누군가 내 양쪽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내가 입을 꾹 다물어버리자 남자도 더 이상 말이 없었고 치밀어 오르는 공포심에 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묵묵히 입을 다문 채 앉아만 있었다. 이거... 귀신이구만.
아이고 씨. 귀신이라는 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나는 두려움을 꾹꾹 누르며 배낭과 등산 도구들을 조용히 들어올렸다. 여차하면 앞으로 튀어나갈 작정으로 조심스레 엉덩이를 드는 순간 쉬다 가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리며 철조망 안쪽에서 무언가가 내가 입고 있던 등산 재킷을 꽉 움켜쥐더니 안쪽으로 확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이거 놔. 빨리 놔. 확 지기빌라고만. 공포가 극에 달했던 나는 아무 말이나 마구 찌꺼리면서 손에 든 짐을 내던지고 자켓을 벗어던지며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러자 딱딱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내 오른팔을 덥석 잡았고 소스라치게 놀란 내가 그걸 뿌리치기 위해 그 무언가에 왼손을 가져다 댄 순간 손으로 느껴지는 그 감촉은 분명히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딱딱하고 바싹 메말라 으스스한 그 감촉. 그것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다. 나는 팔을 마구 흔들어 그것을 뿌리쳤고 배낭이며 등산 도구들을 다 팽개쳐 버린 채 무작정 비탈길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온몸이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건지 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내달렸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등산로 초입에 서 있는 가로등 2개의 불빛 아래 서 있는 것이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난 이를 악물고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고 초입에서 조금 더 내려가니 불 꺼진 민가들이 보였다. 마침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으려던 슈퍼가 있었고 난 주인에게 부탁하여 집에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아니 당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꼴이 왜 이래? 2시간 후에 아들 녀석이 아내와 함께 날 데리러 왔다. 집사람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 무슨 일이냐며 날 채근했지만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단 9가구만이 일가를 이루어 살아가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어릴 땐 그래도 사람이 꽤 많이 사는 나름 활기찬 마을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빠져나가며 이렇게 작아져 버렸다. 내 나이 40이 넘은 지금은 겨우 사람 사는 모양새만 유지하고 있는 정도랄까? 지금이야 이렇게 볼품없이 작아졌지만 원래 우리 마을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었다. 바로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폭포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물이 줄어서 줄기가 약해졌지만 그때는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이 사계절 내내 쏟아져 내렸다. 봄, 가을에는 경치를 구경하고 여름엔 피서를 즐긴다며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갔는데 덕분에 민박도 꽤 성행하여 집들마다 방 하나씩은 다 비워놨을 정도였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14살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때는 관광객이란 단어가 생소할 때였고 외지 사람들이 뒷산의 폭포수를 구경한다며 삼삼오오 모여서 놀러오곤 했었다. 그때는 민박도 없던 시절이라 그냥 아무 집이나 문 두드려서 하루 묵어가게 해주십사 간청하곤 했는데 그러면 인심 좋은 우리네 부모님은 빈방을 내어주고 뜨끈한 밥도 지어줬다. 내가 어릴 때는 동네에 무당도 있었는데 폭포의 기운이 좋다며 잠시 머물다 가겠다고 한 것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마을에 살게 됐다고 한다. 그날도 뒷산으로 놀러온 청년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쿵쿵하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때 아버지는 동네 어른들과 술 마시러 간다고 나갔고 오빠도 친척집에 놀러가서 그 집엔 어머니와 나 단 둘뿐이었다.
어머니가 나가서 문을 열고 청년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왔는데 조용히 묵고 간다며 인사를 해야 할 청년들이 그날따라 몹시도 소란스러웠다. 아주머니,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학생들. 밤중에 이게 무슨 일이야? 친구 하나가 물에 빠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들은 대학생인 것 같았는데 일행 중에 여학생 한 명이 발을 헛디뎌서 폭포 아래로 빠졌다는 거였다.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이상했다. 뒷산 폭포는 물이 쏟아지는 곳 말고는 웅덩이 수심이 내 어깨만큼도 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사람이 빠졌다 한들 안 보일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부르러 나갔고 그 밤에 마을 어른들과 청년들이 사람을 건진 다음에 불을 켜고 폭포로 우르르 몰려갔다. 그렇게 밤을 새고 날이 밝자 마을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고 오후가 다 되어서야 그 여학생을 찾을 수가 있었다. 마을 어른 한 분이 폭포 바로 아래쪽에서 요동치고 있는 시신을 발견했는데 낙차 때문인지 이미 죽은 사람이 마치 살려달라며 호적거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지금이라면 119 구조대를 불러서 바로 구조할 수 있었겠지만 그 시절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런 건 보기가 드물었다.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며칠 뒤 어른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랜다며 무당에게 굿을 부탁했다. 무당은 폭포 아래에 상을 차리고 굿을 진행했는데 굿이 끝나자마자 무당이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그 마을을 떠나버린 것이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마을 어른들은 사소한 일로 크게 다쳤고 임산부가 아이를 잃기도 했다. 친오빠는 친구들과 함께 폭포에서 물장구를 치고 놀다가 익사할 뻔했는데 당시 오빠는 마을에서 알아줄 정도로 수영을 잘했었다.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치자 폭포에 귀신이 있다는 둥, 죽은 여학생의 원혼이 나타나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둥,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결국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 폭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부모님을 따라 뒷산에 있는 할아버지 묘소로 벌초를 하러 갔다. 원래 벌초는 아버지와 오빠가 가서 했는데 그날은 오빠가 절대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어머니와 내가 따라 나선 것이었다.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그 산소에 가려면 폭포 옆에 있는 샛길로 올라가야 했기에 그날은 어쩔 수 없이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폭포 근처는 아이들이 물장구 치며 웃는 소리와 어른들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며 놀고 있는 소리로 늘 북적였다. 하지만 흉흉한 소문이 돌고 난 뒤 아무도 찾지 않는 폭포는 대낮에도 서늘하고 고요했다.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와 푸르스름한 물결을 보고 있자니 기분 나쁜 소문이 떠오르며 어린 마음에 공포감이 밀려왔다. 나는 폭포를 지나는 내내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걸어갔다. 이윽고 산소에 도착하여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도왔지만 힘이 딸려서 그런지 날이 저물도록 벌초를 끝내지 못했다. 다시 그 폭포를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서웠던 나는 빨리 좀 가자며 아버지를 재촉했고 부모님도 뭔가가 꺼림칙했는지 내일 다시 오자며 짐을 챙겨서 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얕은 어둠이 깔린 폭포는 낮에 보는 것보다 더욱더 무서웠고 나는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다. 아버지는 우리와 멀찍이 떨어져 앞서 걸어갔고 그렇게 샛길을 중간 정도 내려갔을 때였다. 거기 위험한데 뭐합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폭포 쪽을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어머니와 나도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폭포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리에 멈춰서서 계속 고함을 치는 것이다. 이 사람 보소. 얼른 나오소. 거기 들어가면 안 되니다. 그러더니 아버지는 급기야 폭포 쪽으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고 깜짝 놀란 어머니는 짐을 내팽개치고 아버지를 쫓아갔다. 상민 아버지, 왜 그래요? 저것 봐라 저거.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들어가려 하지? 나 봐라. 아니, 아무도 없잖아요. 대체 누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 나 보라고. 가서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아버지는 어머니가 붙잡는 손을 뿌리치며 무서운 기세로 폭포 쪽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를 쫓아가던 어머니는 이내 나에게 뛰어와서는 내 손을 꼭 붙들며 이렇게 말했다. 상미야, 너희 아버지 뭐에 씨 있다. 빨리 가서 어른들 좀 불러와라. 빨리. 그런 어머니의 말에 나는 엉엉 울면서 마을로 뛰어내려갔고 등 뒤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랑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꾸 왜 그러는데? 아무도 없다고요, 상미 아버지. 당신 저거 안 보이나? 사람이 빠져 죽는다니까. 그날 마을까지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르겠다. 나무 밑둥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흘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난 마을 쪽을 향해 쉬지 않고 내달렸다. 그렇게 마을에 다다르니 마침 동네 할아버지들이 농기구를 등에 지고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아이고, 상미 아니냐? 무슨 일이야? 하지만 놀란 마음에 눈물만 나올 뿐 말이 잘 나오지가 않았다. 나는 무작정 김씨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며 산 쪽으로 향했고 다른 어르신들은 청년들을 불러온다며 마을 쪽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아유, 상민이 아버지. 아유,
겨우 폭포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폭포 앞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고 아버진 깊숙한 물속으로 점점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아이고, 내 인연!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는 것이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물에 뛰어들어가서는 아버지 뒷덜미를 잡고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진 힘이 아주 셌는데 할아버지에게 뒷덜미가 잡히자 거짓말처럼 축 늘어지며 밖으로 끌려 나왔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끌고 나오면서도 어느 한 곳을 빤히 쳐다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인연이 누굴 데려가려고? 썩 안 꺼지나? 나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발만 동동 굴렸다. 천만다행으로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물 밖으로 완전히 끄집어냈고 할아버진 내 볼에 눈물을 닦아내며 이렇게 말했다. 상미야, 엄마랑 아버지 모시고 먼저 내려가라. 어르신, 같이 가세요. 괜찮으니까 얼른 먼저 가. 빨리 가서 애들 아빠 괜찮은가 살펴보라고. 그 길로 어머니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내가 뒤에서 아버지를 받쳐주며 더듬더듬 산에서 내려갔다. 그때 저 멀리 산 아래에서 다른 어른들이 서너 명의 장정을 끌고 오는 게 보였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상민이 아버지가 왜 이래? 저도 모르겠어요. 위에 아직 김씨 어르신 있는데 걱정돼 죽겠어요. 건장한 마을 청년이 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향했고 다른 어른들은 김씨 할아버지가 있는 폭포 쪽으로 뛰어 올라갔다. 다행히 아버진 정신을 잃었을 뿐 몸에 큰 이상이 없었고 많이 놀랐던 어머니와 난 새벽까지 잠을 설쳤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사람들이 김씨 할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모두 기겁을 하며 놀랐다고 한다. 어른들이 폭포에 도착하기 직전에 산길을 내려오는 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 손이 온통 베이고 찢어져서 피가 흥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손에는 웬 검은 뭉치 같은 게 들려 있었는데 꼭 사람 머리카락 같았다고 한다. 에이, 망할년. 아휴, 그렇게 김할아버지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그것을 사람들을 향해 휙 던지더니 욕을 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몸이 쇠약해졌고 급기야 몇 날 며칠을 시름시름 앓고 말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영험하다는 무당과 스님들을 불러서 구슬하고 제를 올린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그 후로 마을에 닥쳤던 불행이 점점 사라졌다. 김할아버지도 몸을 회복하여 건강해졌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이 겪었던 이 일은 술자리에서 가볍게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가 돼버렸다. 아직도 궁금한 것은 그날 아버지와 김할아버지가 뭘 봤느냐 하는 건데 아버진 그 이야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해버린다. 김할아버지는 어쩌다 누가 묻기라도 하면 얼굴을 붉히면서 역정을 내곤 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한다. 아버지 역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도대체 뭘 보신 걸까?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